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외국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속여서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를 해온 농민이 적발됐습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지역 농산물의 원산지가 알고 보니 국산이 아닌 외국산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경우 농협이 잔류농약 검사와 판매 장소 제공 등을 해주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포장하고 가격을 정해 직거래하는 방식이다 보니 원산지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였는지 설명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알렸는데요. 논산과 계룡의 하나로마트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농민을 적발한 소식을 보도했는데 이와 비슷한 과거 사례가 더 있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다른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보도와 같이 원산지를 둔갑한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서구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에 국내산 양념만 추가로 발라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사시치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또 최근 염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호주산 또는 국내산과의 혼합 염소고기를 쓰고도 국내산으로 속여 염소탕을 판매한 음식점 3곳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형사에 건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관세청은 통관 검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수출입 업체의 정보를 분석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했는데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 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베트남 MOU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얼마 전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책임자인 서 기장이 11년 만에 우리나라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의 핵심 성과로 양국 정상간 유대와 신뢰 구축을 꼽았습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학기술과 재생에너지, 금융, 교육 등 10건의 양해각서와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어느 정도 규모일지 간단히 짚어본 정보성 있는 보도였는데요. 베트남 공산당 서 기장과의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체결된 MOU 10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설명했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MOU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8월 11일 한국과 베트남이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심화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금융, 교육 등 10건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회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 재생에너지 협력,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교육협력 보충약정, 수산협력,
원전 인력 양성, 평택시 다낭시 교류 등 10건의 MOU가 체결됐는데요. 또한 첨단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합니다.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건데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 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국-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 가공,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요. 나아가 양국은 UN, WTO, 피포지, OECD 등 국제 및 지역 포럼 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과 2027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남포군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들을 검거했다는 소식과 검거 과정 등을 설명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20, 30대 외국인 남성 10명과 여성 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었으며 신고를 받고 추적해 신원을 특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소식을 전했는데 난폭운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더해서야 예방과 경고 효과가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난폭운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보도와 같이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검거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8만 7천 명으로 4년 새 72%나 늘었습니다. 보통 난폭운전의 기준을 살펴볼 때는 보복운전과 비슷한 점이 많아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은데요. 보도에서 설명한 폭주 행위 외에도 난폭운전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46조 2.3에 따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운전 행위로는 급가속 및 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반면 보복운전 행위 양상은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상대방에게 고의로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한 후 급감속해 위협하거나 차선 변경을 방해하고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형사처벌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 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되거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